네, 윤석열 대통령이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서 전 정권과 비교를 해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당시 김건희 여사가 사적 수행을 받았다는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부실 인사 지적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어제 출근길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박순애 장관 임명장 수여식 때에는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으셨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이 부실 인사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식, 대응, 이런 표현들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조금 아쉽죠. 예. 한숨을 깊게 쉬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2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1기 내각을 아직도 완성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복잡한 소회가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어떤 옥에도 완벽하다고 하는 옥에도 흠결이 있고 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검증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그 공개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문성과 자질이라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제시했는데, 그게 뭐 검증 과정에서 이후에 문제가 된 거는 뭐 사실 손을 쓸 수 없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예전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보면 개인의 흠결을 공적으로서, 일로서, 전문성으로서 덮어나가는 그런 훌륭한 인사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믿고 이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정서가 복잡하게 제가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인사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네. 뭐 그런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이걸 정면으로 치받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인사와 관련해서 좀 더 꼼꼼한 보좌를 해서 이런 식의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앞으로 좀 더 해나가는 성과를 좀 더 바라봐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대동소이한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지율 떨어지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인사라고 하는 지적을 뭐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좀 걱정되는 측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 2달밖에 안 됐는데 국민들의 인식과 뭔가 괴리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아니 대통령에 당선되면 뭔가 국민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전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2달 만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적재적소 그리고 능력주의 인사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균형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지적을 해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우남 내각이라고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그리고 자신의 참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뭐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경우에도 여전히 뭐 청와대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또 자기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자꾸 회방을 놓고 있구나 하고 하는 착각을 자꾸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안 좋은 신호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나는 이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왜 이해하지 못할까? 언론은 나를 왜 공격할까? 이렇게 일종의 좀 억울하다고 하는 심정이나 또 화가 난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 어제 보여줬던 모습처럼 손을 흔들면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랄까요, 전형적인 과거의 대통령 모습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설명하려고 하거나 국민 뜻에 따르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지적도 하셨지만 이와 관련된 질문에 이 도어 스태핑 메시지가 정제되지 않는다 이런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의 메시지를 모아봤습니다. 보시고 이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거를. 예.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한 달간 있었던 도어 스태핑 발언들 듣고 오셨습니다. 전 정권과 비교하는 이런 발언들이 좀 논란을 가중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당 내에서도 뭐 중단하거나 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적석 기자회견이라는 건 사실 처음부터 부담이 될 거라는 예측이 되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께서 개방적이고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는 의지를 실행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갑자기 중단하는 건 쉽지가 않고요. 또 예전에 청와대하고 달리 지금은 대통령의 집무실하고 관저, 생활하는 공간이 분리돼 있습니다. 예. 사저가 아니더라도 관저도 분리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차를 타고 출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럼 출근을 하시는 현관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들 오지 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어렵다고 보고 이거는 이제 계속 갈 거다. 뭐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돼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이게 말 그대로 문간에서 하는 적석 기자회견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가는 기자회견, 정식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당연히 뭐 실수가 나올 수 있고 메시지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자분들이 매일매일 한 걸 다 파일링을 해서 비교할 거 아닙니까?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어 스태핑의 성격을 감안해서 좀 관용 어린 자세로 좀 취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계속 보완하고 진화해 갑니다. 네. 답변하는 방식이라든가 지금 제가 보일 때는 지금 회견 양식도 조금 변하고 있거든요. 예를 예. 들면 지하로 출근할 때하고 지금 좀 다르고 며칠 전에 차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오는 모습도 조금 달라지고 제가 볼 때 예리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메시지만 좀 변하면 예, 되는 겁니까? 예. 국민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양식을 빼고는 다 바뀔 수 있고 진화할 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도어 스태핑이 사실 처음 도입됐다고 했을 때 국민의 공감을 얻고 뭔가 신선하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달 말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제되고 준비된 발언이 대통령의 말로는 필요하다. 이게 반드시 사고가 날 것이라고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화 하나 말씀드리면요. 예.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갔던 일종의 뭐 이 홍보나 아니면 언론 대응을 담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이었는데요. 후보 시절에 왜 발언이 정제되지 않고 저렇게 거칠게 나오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예. 혹시 미리 좀 준비하면 어떠냐, 준비해 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준비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해 준 대로 안 읽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강인선 대변인이 차량에서 내릴 때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들어오잖아요. 예. 저는 미리 이 사저에서 관저에서 지금 뭐 관저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지만 출근하기 전에 보고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런 현안이 있고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통화를 하던가 뭔가 얘기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리 대통령이 올 때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같이 대통령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참모가 그런 역할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네. 당연히 또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스타일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대통령 수업을 계속 스스로 해야 되는 과정들을 좀 밟고 있는 것이다. 좋게 말하면 그러는 것이지만 이제는 수업을 밟아야 될 때가 아니라 그냥 프로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냐, 혼란을 겪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지 말고 대변인한테 맡겨야 될 부분들을 좀 구분할 필요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대변인이 대통령 대신에 발언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대변인이 좀 뭐 추후에 브리핑을 하도록 하시죠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좀 넘어가고 대통령은 중요한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하는 것 이런 이제 걸 통해 가지고 혼란을 좀 방지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년 대변인 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당 내에서 여야가 그 박민영 청년 대변인의 발언이었는데 여야가 서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50보 100보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서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는 상황 부끄러움을 넘어서 참담하다. 지금까지는 시행착오였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청년 대변인으로서 국민의힘의 대변인으로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여당 대변인이지만 건강한 당의 모습이다. 잘못된 부분은 여당으로서도 질책을 할 수 있으면 언급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 대변인 신분은 단 전체를 대변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은 좀 삼가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저게 이제 당의 공식 입장으로 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논평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도자료로 나간 게 아니고 본인의 페이스북에다 올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나는 국대다라고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변인이 된 젊은 분입니다. 이런 젊은 분들이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건 전 좋다고 봅니다. 당이 이렇게 뭐 일사불란하게 군대 조직처럼 가서는 안 되거든요. 예.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저는 개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건강한 목소리라고 봐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김평론가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당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당의 입인데 대통령을 뭐 비판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것도 아마 당내에서 좀 부적절했다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서 예. 지금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럼 뭐 어느 누구라도 똑같이 그런 뭐 일부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네. 일부는 또 그런 지적을 할 때는 또 해야지라고 하는 얘기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뭐 민주당이 집권했다고 해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죽 답답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대통령이 민심을 잘 수렴하지 않는다고는 느낌을 여당 내에서도 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더 대통령의 인식과 국민의힘 내부 인식이 좀 괴리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예. 대통령은 전 정부 탓을 자꾸 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은 정권 교체 뭐하러 했느냐 이런 얘기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절대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상대 평가를 대통령이 하게 되면 국민들은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보수층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이전 정부하고는 뭔가 다를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또 투표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전 정부 비교하면서 나는 그것보다 뭐 비슷했다고 얘기한다거나 그때도 그랬잖아요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일종의 핑계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권 초반기에 한 달 이내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모를까 이제 2달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국민들은 이제는 다른 정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예. 이런 점을 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조청래 부원장께서는 도어 스태핑을 그래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대통령 스스로가 궁지로 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도어 스태핑을 한 이유가 뭐예요?
청와대 들어가면 재앙적 대통령제 되겠다고 해서 한 발도 안 들어놓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을 바로 어거지로 만들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무리해가면서까지. 그래서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얘기해서 도어 스태핑을 만든 거잖아요. 예. 근데 도어 스태핑 하고 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도어 스태핑을 없앱니까? 그럼 다시 또 재앙적 대통령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 바라볼 때 국민들은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아, 대통령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도어 스태핑 이거 좀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대통령을 걱정하면서 얘기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소통하는 대통령 하겠다고 해놓고 자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궁지로 몰리듯이 가버리면은 그러면 정말 실망하는 여론이 확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이 시점에서 한 번쯤 검토하면 참 좋겠다. 이 시점에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그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는 하되 대통령이 또 이번처럼 화를 내거나 감정이 드러나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좀 참모들하고 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건희 여사 나토 정상회의에 방문할 당시에 대통령실에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사적 수행 논란인 건데 대통령실은 항공편이나 숙소만 제공을 했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로서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민간인도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대통령을 수행하는데 자원봉사 형태로 했다는 부분은 뭐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 네 분이 해외를 가시는데 공식 방문을 하시는데 공식 수행원이 아닌 분이 끼는 거는 이게는 맞지는 않습니다. 예.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호텔이나 체제비 외에는 뭐 돈을 주지 않았다. 네. 대통령실의 변명이. 그게 이게 선발대로 먼저 간 거 아닙니까? 보통 대통령이 해외 공식 방문을 하면은 경호실하고 비서실 의전팀이 선발대가 들어가요. 예. 거기에 지금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 씨가 따라갔다가 예. 올 때는 대통령 1호기를 같이 타고 들어왔다는 건데 영부인의 척근이 움직이면 선발대가 함부로 못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저도 청와대에도 5년 넘게 있은 사람인데요. 네. 이거는 맞지 않은 겁니다. 맞지 않는 거는 맞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정당하게 직분에 맞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정당하게 수행을 시키면 되지 왜 사적 수행원을 자꾸 집어넣나 이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보좌를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비록 공약은 하셨지만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든지 그게 아니면 내부에 그 기능을 수행할 팀을 새로 만들든지 해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비서실은 따로 이제 운영을 해서 역할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2부속실까지는 이제 만들지 않는 건데. 예, 공적인 역할을 예. 영부인 배속으로 놓지 않고 일반 비서실에다 두면 그러니까요. 예. 그 역할이 중복돼서 되지가 않습니다. 아. 이게 지금 경우도요. 영부인 경우하고 저 대통령 경우가 다릅니다. 다르고 수행도 옛날에 제1부속실, 제2부속실이 다 다르고요. 이거를 섞어갖고 대충 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영부인께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시든지 아니든지 간에 매일 활동하시잖아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 부분을 제대로 보좌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고 예, 싶습니다. 제2부속실 마련해서라도 공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네. 사적인 사람이 동행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했다라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셨습니다. 앞서 제가 도어 스태핑과 관련된 말씀드렸을 때랑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을 걱정하게 만들잖아요. 대통령이 자신의 얘기를 번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를 들면 지난해 12월 22일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할 때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요.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 제 처는 정치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용한 내조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제2부속실 안 만들겠다고 얘기했고요. 불과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모든 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이니까 국민들이 이제 양해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그때는 뭐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영부인이 있는데 어떻게 영부인 활동 안 할 수가 있겠어? 활동해야지. 제2부속실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 과정에서 자꾸 사적 지인들이 한다고 하는 게 논란이 되고 뭐 팬클럽과 관련돼 있는 또 논란이 발생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야. 그런 조직도 만들고 영부인은 좀 더 영부인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 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국민들이 그걸 걱정해서 먼저 앞서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말아야지 되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지지율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자꾸 가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민간인 뭐 자원봉사자라고 대통령실에서 말하지만 아주 안 좋은 시그널들이 막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고 하죠. 예. 이 또 어떻게 자원봉사자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원모 비서관 임명될 때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김건희 여사 네거티브 대응을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것도 별로 안 좋죠.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신모 씨라고 하는 동행했다고 하는 민간인이 그냥 단순한 민간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공학 벤처기업의 대표를 맡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단체 이사장인가 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방과 관련해서. 네. 그냥 단순한 민간인이고 자원봉사자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 부부를 수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사회에 나가서 대단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충돌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일종의 특혜로 비춰질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고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굉장히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나는 이 사람하고 하겠어라고 말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부인을 못 말리고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결을 가지고 얘기해도 이번 논란은 그렇게 썩 국민들이 받아들이거나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뭐 물론 영부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뭐 같이 간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뭐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부속실을 부활하더라도 공적인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그러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좀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만들 때 어떻게 뭐 발언을 한다거나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해외 순방을 가시면 예. 거기에서 동선이 미리 다 잡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영부인께서 이제 자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인이 아닌데 사적인 인연을 자꾸 붙이면 이게 주변에 계속 억측을 놔요. 요번에 수행했던 사람이 한 두세 번 따라가면요. 그 사람이 실세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회적으로 실세가 돼버리고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비서실이나 경호실 전체에 네. 그 사람이 실세로 부각되는 겁니다. 왜 네. 그런 여지를 만듭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영부인 경우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경찰의 가족회가 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여성 경호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성들은 동선이나 혹은 행보에 주의할 점들이 남성 지도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예. 하다 보니까 친숙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네. 멀리 의논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찾게 되는데 일단 공적인 영부인이 되시면 그거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볼 땐 바꿔야 되고 공식적인 보좌를 받아야 되고 이후에 두고 논란거리를 만드시면 안 된다. 이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식적인 절차가 어떻게 따라올지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당 윤리위가 2주 밀렸는데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간 침묵을 이어오던 이준석 대표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표직을 흔드는 그 뒤에는 윤핵관 세력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간 것도 무슨 제가 사적인 일정을 간 것처럼 공격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윤리위와 관계없이 어쨌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연관관계는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거죠.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어요.
네, 이준석 대표, 당대표를 흔드는 공격의 주체로 이 윤핵관을 꼭 집어서 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근 좀 공적인 발언을 좀 아끼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반격에 나선 배경이 좀 있을까요? 근데 거의 상황이 막바지로 가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싶고요. 윤리위원회 회의가 내일 예정이 돼 있잖아요. 내일 만약에 징계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당대표직 수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기는 알 거예요. 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국민 여론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경찰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게 자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오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윤핵관과 대통령을 좀 갈라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희망을 걸 수 있는 상황은 대상은 당내에 있지 않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볼 겁니다. 윤석열 예. 대통령에게 희망은 있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는 별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이른바 윤핵관이 공격을 하는 거라고 하면 당권 예.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기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때부터 쌓아왔던 악연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좀 당에 있어서 이른바 윤핵관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예.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도 집권 초반기에 집권 여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여당 대표가 뭔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 이준석 대표는 관심이 거기에 안 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민생 문제 먼저 안 챙긴다고 하면 여당 대표가 나서서 먼저 챙겨가면서 대통령을 먼저 부각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국정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텐데 네. 오히려 공천제도 개혁 이렇게 하면서 혁신을 띄운다던가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아마 쌓여서 대통령의 의중을 이른바 윤핵관들이 읽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마지막 SOS 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고 윤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보다는 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쪽으로 자꾸 수렴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집권 초기 집권 여당으로서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당장 내일이기 때문에 이런 반격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 의제 설정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예. 이게 뭐냐면 윤리 해부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계속 문제 삼는 쪽은 도덕성이나 품위 문제, 당의 그 품위에 미치는 악영향 예. 이거를 주장을 하는 쪽이고요. 품위 유지 위반. 네, 네. 이준석 대표는 이 문제는 안 했다. 근거도 없다. 예. 네.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도 안 끝났다. 물증도 안 나왔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나를 몰아붙이기 위한 나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의 공격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점을 분명히 하는 분수령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데 자기 주장은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고 있고 딴 사람들이 팔아서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정치 관계에서 세력 관계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당 내에서도 추측이나 설로 대표를 징계하는 건 무책임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윤리위는 법적인 판단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기구다 이렇게 당 내에서도 기류가 좀 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신속보다는 정확성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본다 이런 또 발언을 해서 과연 이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내일 실제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근데 지난번 회의 때도 결과가 그날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판단을 보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번 보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종의 이제 만약에 어떤 모종의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때 오는 충격, 혼란 이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표의 반발이 결국 국민 여론을 움직이지 않을 만큼의 그러니까 윤리위의 징계한 목적성이 증명되는 방향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 윤리 내 입장에서는. 뭐 지지율이나 이런 데 있어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는 그런 그렇죠.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최대한 징계를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듣고 의견 청취해서 마지막까지 숙고해서 결정 내리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이유가 설득이 가능해야지 결국은 이게 그냥 당권 투쟁으로 가지 않는 네. 그냥 정말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어느 절차상으로 빠진다거나 흠결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논리가 부족하다거나 이러면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더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우리는 오로지 윤리적인 문제만 판단한다. 이런 결정으로 자꾸 비출 수 있도록 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 보류될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내일 의견 청취하고 난 다음에 윤리위원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의견 수렴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 시점에서 결단 내려야 되겠다고 하면 저는 뭐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 뭐 이른바 성접대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경찰에서 계속 진술하는 거라든가 예.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온 이른바 박근혜 시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뭔가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정황이든 증거를 내세우지를 못하고 있는다거나 이전에 이제 김철근 정무실장과 관련한 녹취록과 뭐 이 일종의 이제 투자 각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증으로 남아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종합적으로 볼 때 당원권 정지 결정 기왕이면 만약에 징계를 한다고 하면 당원권 정지 결정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 중인 상황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주장하고 있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나 이런 수사 진행 상황들이 어느 정도 이번 윤리위의 징계 결과에까지도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런 과정으로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윤리위는 일종의 이제 뭐 재판부는 아니잖아요. 예. 예. 뭐 윤리심판원이라고도 보통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을 안 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다. 예. 이미 뭐 정치적으로 다 논란이 돼버린 상황인데 우리는 오로지 증거로만 판단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전대준비위가 만들어낸 룰을 뒤바꾸면서 여기에 있어서 안규백 전 준위원장이 사퇴를 하며 반발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고요. 이재명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예비 경선의 중앙위원을 70%를 하고 여론조사를 30%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비대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뒤바꿔서 중앙위원 투표 100% 기존 룰 그대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그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친명계 의원들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전대 룰, 전당원 투표까지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계파 갈등으로까지 가라앉아 있었던 이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실제로 정말 이렇게 전당대회 룰에서 중앙위원을 100%로 하면 이재명 의원도 컷오프 될 수 있다. 이런 주장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엄살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선 뭐 온갖 미사 요구를 다 갖다 붙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명분 싸움일 뿐입니다. 예. 처음에 중앙위원회에서 하던 거를 뭐 민심 반영을 30% 넣어서 컷오프 규정을 만들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 민주당 당헌 당규상으로 4명 이상일 경우에는 컷오프를 통해서 3명으로 압축한다고 돼 있는데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재명 의원이 3명 안에 못 들 일은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땐 기세 싸움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뭐 민심 반영을 높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당원, 국민으로 할 때 대의원하고 일반 당원은 친문이 비명이 유리하다고 보고 권리당원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친명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갖고 멱살잡이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8월 28일 날이 전당대회인데 전당대회 한 달 반을 앞두고 룰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 국면의 관리에 실패한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어쩔 수 없었겠지만 대선에서부터 지방선거를 미루고 와서 밀려서 그렇게 된 거겠지만 네. 제가 볼 때 룰을 손대는 순간 이거는 건널 수 없는 다리로 걷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번 대표가 다음 공천권을 지는 대표고 그러면 이번 대표가 될 사람 반대측에 섰던 사람은 다음에 총선에서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러설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정치적 불복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개파 간의 갈등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도 그렇고 당 비대위도 그렇고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건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 여론, 지금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있다. 그래서 민심을 좀 더 들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전대 룰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오히려 더 분란을 일으킬 예를 수 들어서 있다. 본선에서요. 예. 본선에서 대의원 포션이 45%에서 30% 낮춰갖고 그 15%를 일반 국민들한테 붙였잖아요. 여론조사, 네. 예. 그거는 제가 볼 때 친 이재명 쪽으로 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밖에서 네네. 볼 때. 그리고 이번에 전준희가 전당대 준비위원회가 낸 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중앙위원회 안으로 컷오프 규정을 가져간 것은 그 반대로 균형을 잡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양쪽 다 양쪽을 다 갖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네. 지금 우상호 비대위가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수습이 안 되면 전당대회 전체가 제가 볼 때 굉장히 혼탁해지고 예. 쇄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갈등과 분열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물론 이제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는 당무회의에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뒤바뀐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바뀔 가능성, 당무위에서 뭐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오늘 어떻게 굉장히 아마 보십니까? 토론이 치열할 거라고 예. 생각해요. 여러 아마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파 갈등이 없는 건 아닌 상황이잖아요. 서로 간의 주장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 문제가 왜 발생했냐면은 네.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 전혀 안 일어났겠죠. 선거 패배했는데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하는 비판적 성찰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팬덤 휘둘리지 않는 또 예를 들면 대의원이 너무 과다대표된 측면 이런 것들을 좀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창구로 열어주면서 민주당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반영되지 않는 구조로 만들겠다. 이게 사실은 좀 기본적인 취지였거든요. 예. 그러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위원장까지 임명을 해서 안규백 위원장을 임명하고 꾸렸다고 하면 그걸 그냥 존중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겠어요. 제가 듣기로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비디오에서 갑자기 뒤집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반발이나 억측이 나오거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정리를 하자면 일종의 당의 이제 주류 쪽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어떤 룰을 만들더라도 이재명한테 이기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룰을 뒤집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면 중앙위에서 중앙위원들은 사실 어찌됐든 당의 주류 의견들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안규백 위원장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해서 30% 국민 여론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이제 뒤집었고요. 그것 때문에 안규백 위원장이 결국은 이제 사퇴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최고위원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1인 2표 행사하는데 한 표는 지역별 권역에서 나온 최고위원한테 투표하는 것으로 하자. 이것도요. 최고위원이 5명이에요.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지명직이 2명이 따로 있고요. 그럼 네. 당대표까지 해서 8명이잖아요. 최고위원
5명 중에 6몫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제 빼면 4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득표율이 낮더라도 여성이 1명 있으면 여성은 자동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이 예. 되도록 돼 있으니까요. 4명이면은 권역별로 1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도권에 너무 쏠리기 때문에 지역 정당 지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설명하고 있지만 만약에 지역을 이렇게 4개 지역으로 가면요. 지역세가 강한 주류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4표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대표가 지명직 2명까지 하면 3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면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원래 전준희가 안규백 위원장이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오늘 당원 당규 사항을 논의하려고 했다 그래요. 공관위를 구성할 때 공관위원장하고 위원을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공관위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공천 그렇죠. 받느냐 못 공천 받느냐. 관리하는 자리니까요. 근데 그거를 의결로 바꾸려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대표 권한이 대폭 축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심의로 그대로 둘 거냐, 의결을 할 것이냐, 오늘 논의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최고위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당 주류에 유리한 방식으로 구성하도록 바꾸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공관위원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당 주류의 입김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당원 당규까지 바꾸게 예. 되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불리해진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결국 룰을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수도권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뭐 일종의 철험의 의원들도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 초선 의원들이 친 이재명 성향을 띠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 이번에 출마한다고 하면 최고위원들도 전부 다 지금은 이제 비주류지만 네. 이재명계 의원들이 더 많이 최고위원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주류의 그 공천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대위의 이런 결정에 그 뒤에 이재명계에서의 어느 정도의 바람이 많이 좀 반영된 것이 녹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건 이재명계 의원들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비대위가 예. 그러니까 우상호 비대위가 당 주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룰을 만드는 작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준희는 굳이 이재명계를 겨냥해서 룰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룰을 만든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훨씬 더 룰을 더 유리하게 바꿔버렸어야죠. 애초에 확 밀어붙이듯이. 뭐 예를 들면 컷오프 할 때 중앙위원으로 하지 않고 지금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100% 국민으로 그냥 해버렸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는 정도에서 타협안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현실적인 검토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최고위원 임명할 때 1인 2표제 하는 거를 비대위에서 저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권역별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니까 1인 3표까지도 고민했었다는 거예요. 전준위에서는. 왜냐하면 투표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역에서 영남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7만밖에 안 되는데 최고위원 1명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이 훨씬 넘는 당원인데 최고위원 1명밖에 못 뽑는 거 아닙니까?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표권을 침해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투표권을 하나 더 주자 이런 논의까지 전준위에서 논의가 됐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가가지고 권역별로 지금 뒤집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당 주류의 의견을 비대위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예, 거죠. 중앙위원 100%로 한 방안에 있어서 비대위 측의 입장에서는 실무적인 효율성 차원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이런 것들을 다 여론조사를 일일이 다 묻기에는 너무 실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당무위 10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당무위에서 충분히 이런 가능성들 바꿀 수 있다라는 가능성 다 열어놓고 토의를 해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전대에서 또 다른 복병 중에 하나가 바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논란이지 않습니까? 조건 미달 때문에 전대 출마 불가하다라는 게 비대위의 입장이었는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나는 출마 강행하겠다.
피선거권 대선 당시에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될 때부터 나는 이미 받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결국은 출마 못하겠죠. 민주당은 지금 정당의 기능에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준희가 아무리 자기 결정을 내려도 사실 비대위에서 의결이 돼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면 충돌을 하잖아요. 지금 박지원 전 위원장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비대위가 지금 이제 출마 불허를 했는데 본인이 무슨 수로 출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 되면 비대위의 그 권위라든가 결정은 뭡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그러면은 당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비상시에 당 대표의 권한을 위임하는 사실상의 대표입니다. 예. 당 대표를 한 사람을 당 대표 선거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지난번에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 중앙위원회의 선거를 통해서 88.4%인가 받아서 냈으니까 자기는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 예. 이 얘기를 해서 그 논리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어요. 당이 이상한 거죠. 그래요. 필요할 때 영입해서 당 대표를 시켰던 사람을 당 대표 선거에 비선거권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건 당이 자충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뭐 단순히 2030 세대를 민주당이 그 신망을 끌어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문제 말고 당이 전반적으로 상황 관리하는데 지금 적신호가 켜진 거기 때문에 그 부담이 두고두고 계속될 거다. 예, 이 부분을 나중에 사실 다른 청년 정책이나 2030 대책과 연결하고자 할 때도 이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박지원 전 위원장, 이재명 의원이 본인을 이제 영입하기도 했고, 하지만 연일 비판을 이어가면서 또 출마 의지를 강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여러모로 아쉬워요, 저는. 박지원 전 위원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을 일종의 지렛대 삼아서 나는 이렇게 지금 정당에 나는 당대표 선거 나갈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한쪽에 상처내고 다른 한쪽으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그런 의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당의 당원 당규를 몰랐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먼저 의사타진을 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비대위나 지도부하고 어떤 교감을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좀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2월부터 정치를 사실은 시작했어요. 정치 활동을. 대선 기간 중에 사실은 여성들 표를 얻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것들하고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이준석 대표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되기 전에 선거도 몇 번 출마하기도 했었고요. 정치 경험을 간접적으로 한 10년은 했어요. 근데 박 전 위원장은 지금 한 4개월, 5개월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뚫고 가야 되거나 민주당 쇄신을 요구하는 그런 얘기는 목소리는 낼 수 있겠지만 자신은 너무 정치적 존재감이 크다고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조금 좀 존중하는 듯한 모습도 같이 보이면서 당의 혁신을 좀 추구하는 형태로 가면 훨씬 당원의 지지도 끌고 가면서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자신을 과신하고 맹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결국 당원 지지까지 못 얻고 혼자의 목소리로만 그냥 끝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